법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징계 구제를 당무위가 하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개정안이 오늘 중앙위에서 재투표 끝에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완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마수. 오늘은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랑에 빠져들고 있는 여권 상황과 김건희 여사 특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수사 등 다시 부상하고 있는 배우자 리스크 논란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지도부 공백이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비대위로 전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면 이 전 대표가 복귀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당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당의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4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 혼란을 반성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1박 2일 연찬회를 마치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당이 또다시 경랑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당무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에 다시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이틀 전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중앙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쟁점이 됐던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은 삭제됐고 기소로 직무정지 시 당무위원회에서 구제받도록 한 80조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제적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입니다. 제적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의결안건 제1호 당원 개정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에 상정됐지만 제적위원 과반 찬성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자 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최우선안을 제외한 수정안을 중앙위에 재상정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일사부재리 위반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도부는 같은 회기에 동일한 원안이 상정되지 않아 문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은 일사부재리 위반뿐만 아니라 중앙위 소집 과정에서의 하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 5일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5일 전에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근데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뭐죠? 내일 수도권 경선을 끝으로 모레 당대표 선거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 전당대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승기를 굳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15개 시도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78.35%, 박용진 후보 21.65%로 5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 경선에서 선전한 송갑석 후보가 박찬대 후보 뒤를 바짝 따라붙고 있어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민심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요청대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공제가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한 세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또 고령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고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논의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입니다. 여당은 종부세 완화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공통 공약이라며 민생을 위해 야당이 조속히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조속히 지금 기재위를 통해서 국회가 처리를 해야만 되는 책무가 있다. 민생을 챙겨야 되는 우리의 책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이미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로 낮춰 상당 부분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공제 기준까지 14억 원으로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13억 원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국회에 이달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여야가 합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왜곡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김동희 기자가 이 소식 정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피해 구제와 진실 규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친일 세력을 비롯해 일부 학자, 예술가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고 시위 현장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논의된 여러 방안들 개정안에 잘 반영해서 역사 부정설에게 그런 혐오와 범죄 행위로 더 이상 피해 당사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양성우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문 연구나 예술적 창작 목적 행위로 위장한 역사 왜곡 행위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문 연구, 예술 창작의 외관만 띈 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중후 편견 등의 부정적 영향을 지닌 표현이 또 주되게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되어야 하지 않나. 양 변호사는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토론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 모욕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경제 회복과 서민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당내 갈등으로 국민께 심려만 끼쳐드렸다고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규제 혁신과 연금, 노동, 교육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협의를 오는 29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별감찰관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 의혹에 이를 관리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인으로서 4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에게 친서를 보내서 서임을 축하했습니다. 김 의장은 내년이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헤어서 더 뜻깊다고 밝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은 내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유흥식 추기경 서임식에 이어서 교황 집전 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정책은 사용자 측에 편향된 행보라고 느낀다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 노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 창구 복원을 위해서 국회가 정부와 노동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경사 노위를 비롯해 사회적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속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조사 지지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NBS 조사에서는 상승세를 보였고 또 한국갤럽 조사에선 소폭 하락을 했는데 한국갤럽 조사가 23일에서 바로 어제 25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해서 더 최근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공개 그리고 윤 대통령 일정 공개 논란 등이 반영이 된 그 결과가 아닐까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추세를 대통령 임기 취임 100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후부터 이제 나타났었거든요. 먼저 MBS 여론조사를 먼저 보시죠. 24일까지 숫자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24일까지 실시된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 2주 간격으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32%로 4%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도 2%포인트 내려온 63%대요. 오른쪽 그래프를 바로 봐주십시오. 한국갤럽은 하루 더 늦게 시작을 하고 하루 매주 조사죠. 그렇죠. 목요일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직전 조사보다도 1%포인트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한국갤럽 조사의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은 좀 강하게 나타난 것이 다른 이유보다도 물론 가장 많은 이유는 아니지만 경제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이제 부정평가 이유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중에서 좀 정치적으로 지금 파장이 벌어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공개인데 조사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오늘은 이준석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렇죠.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연관이 되는 탄원서의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정 공개가 공개되는 일정 공개가 김건희 여사의 이 팬클럽 카페에 공개가 된 이 논란도 영향을 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대구 경북에서는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갤럽 조사 결과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이 조사 결과에서 대구 경북은 결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와 30대는 직전 조사보다도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사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정 공개 파장 이 부분도 한국갤럽 조사의 이 조사 시점을 본다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 윤 대통령의 일정 공개가 김건희 여사 팬클럽 카페에 이제 공개가 된 건 당연히 이제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그 인용이 다음 주 조사에는 또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성동, 장제원 등 그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 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전 국민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았다고요. 근데 이 조사 결과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시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요청했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겨냥하고 있는 것이 윤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여론은 앞으로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는 것이 예상되는데 자 조사 결과를 보시죠. MBS 여론조사 결과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를 둬야 된다. 10명 중 7명이 넘는 73%였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거리를 둬야 한 데가 10명 중 6명이 넘는 63%.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윤핵관을 향한 비판 또 부정적인 여론은 더 확대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통령 취임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 스태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국민이 반대만 안 한다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걸 묻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어 스태핑 지속 여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 결과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 국립국어원에서는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워낙 우리 국민들한테 도어 스태핑이 익숙해서요. 자, 도어 스태핑의 결과를 보면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해야 된다는 여론이 전 국민에서도 47%로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자,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계속해야 된다가 62%로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스태핑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을 보면은 중단해야 된다가 계속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더 높죠. 높은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도 밝혔지만 도어 스태핑은 계속 하겠다. 그래서 지금 도어 스태핑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계속 긍정 여론이 높은 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제로 이게 도어 스태핑이 그러면 지지율에 보탬이 돼요, 안 돼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오늘 자료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빅데이터로 분석을 쭉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도어 스태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빅데이터 썸트렌드 긍부정 감성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상당히 이제 도어 스태핑의 내용이 민감해지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도어 스태핑이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높은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 이준석 대표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대통령에게 이 답변이 뭐가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도어 스태핑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의견이 아니고
개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이제 그 방점이 찍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 이제 살펴볼 텐데요. 민주당이 이번 주말 28일에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 상황입니다.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조사를 동시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MBS 여론조사입니다. 수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그래프의 추세를 보십시오. 붉은 색깔이 국민의힘, 푸른 색깔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이준석 대표의 이 비대위 효력 가처분 신청 이제 인용으로 정말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체로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아져 왔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등락은 있지만 조금씩 올라간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을 봐주세요. 자, 지난주 조사에서 36%로 더 높았었던 국민의힘이 35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36으로 올랐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이것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이 파장,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의혹과 논란,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재난 대응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의 대응, 이것도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컨벤션 효과도 조금 더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더불어민주당은 살짝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내려왔는데 그래프 한 번만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여주시면요. 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자, 차이가 나고 벌어지다가도 점점 더 MBS 왼쪽의 조사도 결과도 그렇고 어떻게 됩니까? 비슷해졌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된다면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당대표가 된다면 이 대결이 정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면 마치 대선처럼, 대선 때도 비슷했어요.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더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짧게 그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인용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저는 중도층이 조금 더 빠져나가는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위기로 인식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결집할 수 있다. 결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연찬회가 남긴 쓴맛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국민의힘 연찬회가 오늘 오전 민생정당을 다짐하는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연찬회인데다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깜짝 방문하면서 당정이 모처럼 우리는 한 팀을 외쳤습니다. 민생을 위한 여러 특강과 정책 토론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이 됐지만 개운치 않은 쓴맛도 남겼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구 선수 차유lâm 씨의 남편인 이지성 작가.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외부 인사 첫 특강을 진행하던 중에 나온 이 발언이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보수 정당을 떠올렸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할아버지 이미지다. 국민의힘에는 젊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필요하다면서 전 현직 여성 의원들과 김건희 여사까지 거론한 겁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4인방으로 지목된 배현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곧바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여성에 대한 외모 품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내내 친구들이 뭐라고 문자를 보내냐면 너는 4인방에도 못 끼냐? 이렇게 와요. 어제 그 발언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발언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공적인 자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문제예요. 강연자를 이상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무슨 여성 외모 운운하면서 젊고 아름다운 여성 4명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고작 이런 정도의 대안을 내는 사람을 모셔다가 집권당이 공부를 했다는 것이 이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부끄러운 거죠. 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이지성 작가는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앞으로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사과했고요. 부인 차유람 씨도 저 역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적절한 내용이었다면서 남편의 발언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털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진행했던 국민의힘 연찬회. 외부 인사의 돌발 실언이 남긴 아쉬운 쓴맛이 정치권의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의 계기가 되는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법안도 로봇이 배달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배달하는 로봇. 주변을 둘러보면 언젠가부터 사람이 아닌 로봇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주로 특정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우리 일상 속으로 로봇 관련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데요. 공항이나 호텔, 레스토랑 같은 서비스 시설뿐만 아니라 이젠 국회에서도 배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직접 만나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배달 중이란 문구가 부착된 작은 로봇이 위원회가 내서 국회 경내를 가로질러서 본청 의안접수센터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로봇 적재함에 있던 법안 서류를 오픈하는 모습이 여느 배달기사 못지않게 신속 정확한 모습이죠. 사실 이 배송 로봇은요,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매일 3차례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 사이를 오가면서 도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 시연 행사는요, 민주당 정의령 의원이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활성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위해서 배송 로봇이 직접 배송하도록 진행한 건데요. 정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취지와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로봇 혼자서 짐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물건을 배달하는 경우에도 로봇 혼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도를 이용해서 로봇이 갈 때도 항상 사람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우리 생활에서 로봇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입니다. 법적 용어를 생활 물류 서비스 로봇으로 규정한 자율주행 배송 로봇.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인도를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의 통행은 불가능해서 이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이번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배송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규제 개혁이 늦어지면서 미국과 일본, EU 등의 타 선진국에 비해서 법령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급된 서빙 로봇만 이미 3,000대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인은 로봇 서비스를 국민들이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몇 시간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몇 시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요. 네. 국민의힘 1박 2일 연찬회 종료와 맞물려서 그야말로 기습 발표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전혀 그 발표를 예상을 못했던 분위기인데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반응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사안이 워낙 당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거의 당을 거의 반으로 나누다시피 했던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이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 두 가지가 이제 또 나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자신의 지지와는 별개로 나는 이 대표를 지지는 하지만 이게 인용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 아니면 나는 이 대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땐 인용된다고 봐. 또 이게 갈려가지고.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인용, 이제 좀 기각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커서 그랬던 게 좀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었다고 봐요. 인용으로 예상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법리를 떠나서 이런 재판부가 어떤 정치 영역에 잘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법리를 따지지 않고 재판부가 좀 어떤 정치 쪽에 간섭하는 것 어떤 처럼 보일 수 정치 영역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는 정책 영역 안을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판결을 조금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였던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결과를 예상 못한 것도 있지만은 나온 날짜를 또 예상 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뭐 다음 주에 나온다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갑작스러웠죠. 그래서 지금 당 내부가 말 그대로 대혼돈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위원장직이 직무집행 바로 정지가 된 상황인데요. 법원이 사실상 이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게 정당 자치 헌법 정신을 훼손한 판결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이 판결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건 어느 쪽으로 나와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였잖아요.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 하면 법원이 사실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을 사실상 유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실제로 절차적이거나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봤던 내용이었죠. 근데 어쨌건 이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용 자체가 아주 무리스럽다고 보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혼란이 더 커졌으니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거나 아니면 법조계 내에서도 인용될 수도 있었던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사실은 이게 적절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전에 이것이 왜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지 않으면 저는 혼란이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엄청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 또 모습이죠. 그러면 저는 이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법원은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제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아니면 뭐 결의 의사의 하자가 있었느냐. 실체적인 하자가 있었느냐 이 세 가지의 쟁점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통 어떤 정치권에서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던 경우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절차 이제 하자를 치유해서 어떤 그 효력을 다시 진혹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에는 정말 좀 평소와 다르게도 절차상으로의 하자는 없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는 판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용된 결정문을 사실 뒤엎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주 위원장의 그 직무 집행이 이제 정지가 됐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 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비대위 전 상황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게 바로 지금 이 시각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 이전 대표가 지금 그렇다면 다시 이준석 현 대표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그 연찬회에서도 전당대회 시기를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고 비대위에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또 언제 하느냐 이게 다시 또 굉장히 지금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이제 긴급 의총을 열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네, 지금 또 이 결정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도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낸 이 대표가 낸 가처분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건 인용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만을 정지시킨 것이고 비대위 체제 자체는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다른 해석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표는 무슨 해임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의 대표직 상실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라라는 이야기는 비대위 자체를 정지시켜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 이제 수석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을 때 뭐 해석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해석하고 있다 얘기하신 것처럼 네.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법조인도 해석이 또 이렇게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냐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로 복귀한 거냐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어렵던데.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추가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우선은 그 이제 이게 첫 번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냈던 소송은 각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라고 했던 건 뭐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포함해서 해도 충분했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준석 대표의 완전한 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법원에서 추가로 말한 바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되면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할 명분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의 지도부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에 뭐 비대위든 혹은 아니면 전당대회를 조기로 하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 그것이 법원이 보기에는 좀 무리스럽다라고 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전당대회 시기 역시 지금 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렇죠. 조기 전대로 가는 건 명분이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는 건 현 지도부를 해산시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해산이 지금 무리스럽다라는 법원의 일단은 개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냐가 지금 분분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는 상대 국민의힘 쪽 패널께서 공식적으로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일단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여서 좀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직접 이제 회견이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고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향후 행보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권지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받아서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 대표의 대표 상실을 막는 처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 자체가 이제 무효화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대위 자체가 지금 정지된 상황이고요. 근데 단지 이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당원권 정지 상태는 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복귀를 한다고 해도 대표로서 사실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절차적으로 다시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 뭐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 그 직무대행 체제가 비상 상황이 가게 되어서 비대위로 넘어가겠다라고 했던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다시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네. 뭔가 다른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절차상으로 또 다른 인물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 내부에 지금 좀 리더십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를 할 명분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누구 차기 리더를 또 이렇게 선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굉장히 복잡한 국민의힘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일체 그 모습을 오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향후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그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서 갈등이 더 격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젠가 어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했으면 난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등의 본질은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그 갈등이 전혀 좁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근데 사법부마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전혀 굴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저는 파국으로 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더 양보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배우자 리스크가 또다시 부상하는 모습인데요. 여권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 사건에 잇따라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면서 진상규명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연애부인 김혜경 씨는 법카 유용 의혹 관련해서 불구속 송치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혜경 씨 어느 쪽 리스크가 더 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김혜경 씨 쪽 리스크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혜경 씨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어쨌든 이 법카가 이제 부정 사용된 것 자체는 이제 밝혀졌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것이 사용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 측에 이제 후보 측에서는 이거는 뭐 이제 그 아랫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이제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는 되었으나 뭐 이런 것이 소명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서 리스크를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뭐 어느 정도 실제적인 게 드러난 김혜경 씨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도 응했고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으면 생각보다 좀 너그럽게 그분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건은 아니지만 논문 관련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대에서 이 논문이 적절했는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적절했는가 재판단했는데 결과가 나왔죠. 별 문제 없다고. 근데 국민 누구도 납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최근에 할 수 있다라고 그 한글을 영어를 HAL 뭐 SU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박사나 석사 학위자들에게 유행인가 봐요. 그렇게 써도 이제 논문이 되니까 할 수 있다의 네. 약자로 HL 유지처럼 예, 네. S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무언가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한 번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는 느낌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되려 경찰이 되게 과잉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죄의 내용도 사실은 좀 견줘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죄가 꽤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경중과는 또 이제 별도로 네. 실제 리스크가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네. 그것도 역시 저는 게다가 김건희 리스크가 더 클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현직 영부인인 상태고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안이 지금 이재명 의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생활 세계에서 아내라 하더라도 아내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모든 걸 아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의원까지 연결이 돼야 이게 리스크가 커지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권재용 의원께 여쭙겠습니다.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선 좀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강경파 모임 철험회에선 당론 채택과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 신중론이 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등 일부에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론 채택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뭐 가능성 여부라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종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편파 수사라고 좀 결론이 나야 특검법을 추진하더라도 좀 네. 국민들이 동의해 주실 텐데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는 일단 아니고 게다가 이제 일부 의원들이 이런 주장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파 수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에서 이것을 건들게 되면 이것이 너무 정쟁의 도구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뭔가 전국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좀 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발의는 네. 됐지만 발의는 된 상태죠.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 패스트트랙까지 가는 건 아직은 좀 더 네, 지도부에서 지켜보고 당론으로 할 일이다. 채택하는 건
네. 조금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문제도 이제 다시 불거졌습니다. 대외비인 대통령의 외부 일정, 이 동선이 건희 사랑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유출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또 발칵 뒤집혔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팬클럽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되고 이런 그 일의 상황,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사실 팬클럽 문제가 아니라 팬클럽의 정보를 부당하게 주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보안 시설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공식적으로는 어떤 승인의 절차 없이는 거기에 대한 사진이나 녹취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대통령 집무실 사진이 찍혀서 공개가 되었죠. 근데 그것을 찍었던 핸드폰은 김건희 여사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정보 유출이었죠. 이번에도 대통령의 동선이 시간까지 명시돼서 공유되었어요. 사실은 경호상에 되게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기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구시당에서 뭔가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대통령실에서 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을 들어보니까 기자들은 되려 대구시당에서는 자신들도 몰랐다라고 말해요. 그럼 역시나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대통령실의 업무가 엉망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 중에 한 분이 김건희 여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떤 업무를 넘어서는 것들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문제지 이게 뭐 팬클럽 문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본인에게 원인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8월 10일에 개인 카톡으로 이미 일정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벌써 2주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일정 자체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요. 일정이 이제 주어져야 되는 사람들에겐 주어지고 이제 이게 엠바고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팬클럽 분들은 우선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고 또한 이게 받으신 분들은 또 엠바고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영부인의 개인적인 팬클럽 분들에게 뭐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제 혐의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혜경 여사께서 법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거는 아내 개인의 문제인데 논문 조작한 것은 남편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물론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범죄가 존재한다면은 논문 조작이 오히려 남편과 상관없는 범죄지 어떻게 남편의 지위로 사용되는 법인카드 사용이 남편과 상관이 없는 범죄일 수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시는 논조가 처벌받을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겠다 이런 처벌을 잘못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참 좋다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혐의점이 상당히 증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거 뭐 아내와 그러니까 남편과 연결되는 것이 리스크가 꼭 크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다기보다 사실은 누군가가 부당하게 비호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논문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대에서 제 판결을 내렸는데 적절하다고 그 논문이 유지라고 적혀 있는 그 논문 그리고 초록이 다른 논문과 거의 똑같았던 그 논문이 괜찮다고 판정이 됐는데 그런 것이 더 큰 문제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네. 뭐 마무리를 할까요?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뭐 할 수 있는데요.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맞수에서는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큰 혼란에 빠져든 여권의 상황 그리고 여야 배우자 리스크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의 하늘을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30도를 윗돌면서 크게 덥지 않아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기노타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